20해 동안 시댁의 김장 100포기는 당연한 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센스가 없다는 차가운 모욕 한마디에 저는 붉은 김치를 던지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한 여자의 조용한 혁명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이 되면 저는 어김없이 20회를 넘긴 연례 행사를 치러요. 바로 김장이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저희 집 부엌은 이맘때가 되면 조용한 전쟁터로 변해요.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공기를 더하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활기인 양거실을 채우고 있었죠. 남편은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만지작거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옆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그 눈은 전부 제게로 향해 있다는 걸 느껴요. 마치 감독관처럼 말이에요. 20년 전 제가 가시집 왔을 때만 해도 김장은 온 가족의 축제였어요. 마당에 커다란 비닐을 깔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웃고 떠들며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렸죠.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의 총사령관이셨어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가, 소금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도 등 뒤에서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야무져하고 칭찬하시던 분이었죠. 그땐 정말 신이 났어요. 제가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된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비법을 전수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나이 드니 기운이 없다 하시며 부엌길에서 손을 뗀 지 오래고, 남편은 처음부터 김장이 남자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20해 동안 김장은 오롯이 저 혼자의 몫이 되었어요. 축제는 고된 노동이 되었고 부엌은 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욕실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배추 100포기를 생각하면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주말 농장에서 남편이 지인들과 재미삼아 키운 배추들이었어요. 올해는 배추가 실하게 잘 됐네. 당신 고생 좀 덜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실한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건 전부 제 몫이라는 걸 그는 알까요? 커다란 고무 대야를 욕조에 넣고 쉴 새 없이 배추를 쪼개고 굵은 소금을 켜켜이 뿌리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두어 시간이 훌쩍 지났죠. 찬물에 손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어요. 무심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느새 손마디는 남자처럼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거무죽죽했어요. 한때는 저도 고운 손을 가졌었는데 이 집의 시집아 조용한 여왕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는 동안 제 손은 그렇게 훈장처럼 혹은 족쇄처럼 변해버렸어요. 표정도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힘들다, 슬프다,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해치우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죠. 한창 배추와 씨름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까똑하고 울렸어요. 시누이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체 카톡방이었죠. 둘째, 시누이 은영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언니, 김장 준비 잘 되어가요? 올해 고춧가루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청양고추 섞은 걸로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바로 집으로 배송해 주더라고요. 그게 더 칼칼하고 맛있더라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고춧가루는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데 20해 동안 김장을 담근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죠. 그저 통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정해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 된 거예요. 힐끗 거실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죠. 제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걸 봤을 텐데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늘 그랬듯이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요즘 스타일이라는 이름 아래 제 경험과 방식은 낡고 고루한 것이 되어버렸죠. 정보에 어둡고 인터넷 주문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저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오전 내내 배추를 절이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잠시 허리를 펴고 부엌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어제 지역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사온 새우젓통을 열어보시더니 냄새를 한번 맡고는 뚜껑을 탁 닫으며 말씀하셨죠. 이 집 새우젓은 너무 비싸기만 하고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 짜기만 하고 가슴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몇 군데를 돌며 신중하게 고른 것인데 그 수고는 한순간에 돈만 비싸고 맛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때 마침 둘째 시누이 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 너머로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형님, 힘들게 저렇게 생배추를 다 절여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딱 알맞게 절인 배추가 집 앞까지 오는데 다들 그렇게 편하게 한대요. 시어머니는 그러게 말이다. 고집은 있어가지고 하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제 고된 수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이 되어버렸어요.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힘든 길을 가는 미련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없었어요. 제 앞에 저를 세워두고 그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무시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서러움이었어요. 아직 김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푹 절여져 숨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20회째의 김장은 그렇게 균열의 서곡을 울리고 있었죠. 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에 한번 뒤집힌 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김장은 날짜에 맞춰 담가야 하는 걸요. 김장 전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김치의 속을 채울 무, 갓, 쪽파, 미나리, 목록을 보며 하나하나 사는데 돈이 정말 무섭게 나갔어요. 특히 마늘이며 생강 같은 양념값은 해마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젓갈 가게 앞에 섰어요. 제 단골 가게였죠. 주인아 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올해도 김장하시네. 가장 좋은 걸로 빼놨지 하시며 육젓이며 황석어젓을 듬뿍 퍼주셨어요. 좋은 재료를 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저는 자꾸만 주머니 속 얄팍한 지갑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수십만 원. 장을 다 보고 나니 손에 든 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편 월급날 받은 생활비에서 쪼개고 부식비를 아껴서 모아둔 돈이었죠.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제게 김장 비용을 따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김치는 땅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처럼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처럼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장봐온 재료들을 다듬으며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올해는 배추값도 그렇고 양념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제 말의 뜻을 알아주길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맥이 탁 풀렸어요. 얼마나 한다고. 그에게는 그저 몇 푼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제게는 한 달 생활비를 쥐어짜 내 마련한 큰돈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기운도 나지 않았죠.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냈어요. 20회 동안의 김장 비용이 빼곡히 적힌 저만의 보이지 않는 청구서였죠. 첫 해 30만 원 남짓이었던 비용은 해를 거듭하며 5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100만 원을 훌쩍 넘겼어요. 총액을 어림잡아 더해보니 어지간한 소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그 돈이면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하나는 만들었을 텐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노동과 시간, 정성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이렇게 숫자로만 남아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드디어 김장날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잘 절여진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죠. 혼자서 백포기를 몇 번이나 헹궈 건져내니 아침을 먹기도 전에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건 고무장갑이 아니라 번쩍이는 백화점 쇼핑백이었어요. 신세계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형님, 고생 많으시죠? 오다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막내 시누이 지혜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 위에 쇼핑백을 올려놓았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긴 포기김치가 들어있었죠. 이거 새로 나온 저염 김치인데 엄청 비싼 거래요. 형님도 맛 좀 보시라고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먹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머리 위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담그고 있는 이 김치는 비건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아직 맛도 보지 않았으면서 그들은 이미 제 김치에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 부엌은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어요. 시누이들은 본격적으로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마케팅 전문가인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유명 셰프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형님, 보세요. 이 셰프가 그러는데 전통 방식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건강에 안 좋대요. 요즘 트렌드는 무조건 저염, 저당이에요. 저는 그 셰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 지식은 시어머니께 배운 것과 스무의 경험이 전부였는데 반짝이는 화면 속 셰프의 권위 앞에서 제 경험은 한순간에 낡고 무지한 것이 되어버렸죠. 은행원인 은영이는 한술 더 떴어요. 맞아, 형님. 그리고 요즘은 김치냉장고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전처럼 짜게 담가서 오래 보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언제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할 순 없잖아요. 그들의 말은 전부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트렌드, 건강, 기술의 발전. 제가 반박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죠.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인스타그램 속 예쁘게 담긴 김치 사진이나 유튜브 먹방 속 전문가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의 감각과 혀끝의 기억으로 김치를 담글 뿐이었는데 제 부엌은 어느새 제가 가장 모르는 것들로 가득 찬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래도 당신만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요. 남편은 시누이들이 가져온 백화점 김치를 한 조각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것도 깔끔하고 괜찮네. 동서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네. 당신 김치는 가끔 좀 짜긴 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제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부엌에서,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 미련하고 고집센 늙은 여자일 뿐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깊은 슬픔과 모멸감,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차갑게 응축되는 느낌이었어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을 등 뒤로 하고 부엌에 홀로 섰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희망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미련이었을지도 모르죠. 밖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지만 저는 이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어요. 간밤에 저는 아파트의 그 비좁은 욕실에서 백포기의 배추와 사투를 벌였거든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소금을 뿌리고 뒤집기를 수백 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했어요. 이게 도시의 아파트에서 할 짓인가 싶었죠. 마당 넓은 시골집이라면 모를까. 이 비좁은 공간에서 전통을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제 모습이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오전 나절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땀 흘리며 일할 준비가 된 차림이 아니었죠. 마치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는 손님처럼 팔짱을 낀 채 제 부엌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산더미처럼 쌓인 절임 배추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배추색이 왜 이렇게 푸르딩딩하냐?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인 거 아니야?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배추색이 어떻다고 말씀하신 적 없던 분이었어요. 시누이 은영이는 제가 밤새 쑤어 식혀놓은 찹쌀풀을 숟가락으로 휘 저어보더니 간은 제대로 맞춘 거 맞아요? 너무 싱거우면 김치가 금방 물러져요 하고 훈수를 뒀죠. 그들은 저를 돕기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제 노동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 온 검사관들이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요. 커다란 고무대야에 무채화갓, 쪽파를 쏟아붓고 시누이가 보란 듯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 칼칼하다는 고춧가루를 부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사온 새우젓과 멸치 액젓, 마늘, 생강을 아낌없이 넣고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양념에 빨갛게 물들어갈 때쯤 은영이가 다가와 갓 버무린 양념소를 손가락으로 푹 찍어 맛을 봤어요. 그리고는 마치 못 먹을 것이라도 먹은 양 얼굴을 와락 찡그렸죠. 어머, 왜 이렇게 짜요? 그 한마디가 모든 소음이 가득했던 부엌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을 만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막내 시누이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죠. 형님, 김장에는 역시 뜨끈한 수육이죠. 저희 이제 곧 버무려야 하는데 고기는 삶고 계신 거죠? 그 목소리는 어찌나 해맑고 천진난만한지 제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밤을 새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어요. 그런 제게 지금 수육을 삶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어요. 아니, 너무 피곤해서 수육 준비는 못했어.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은영이의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날아와 제 심장에 밝혔어요. 어머, 형님, 정말 센스가 없으시네요. 센스가 없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에 제가 이 집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가족들의 생일상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하고 아플 때 죽을 쑤어 바쳤던 그 모든 시간이 센스 없음이라는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제 모든 헌신과 노력이, 제 감정 노동이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지혜가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게요. 이러다 저희 일만 실컷 하고 빈손으로 가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김치를 담그고 음식을 해바치는 무급 가사도우미였을 뿐이구나. 그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어색하게 서 있는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그 순간 부엌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제 심장이 쿵, 쿵, 쿵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죠. 지난 2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시집와 시어머니께 칭찬받고 싶어 애쓰던 제 모습, 아이들이 엄마 김치가 최고야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모습,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며 밤새 음식을 만들던 제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방금 막 양념을 버무린 묵직한 배추 포기가 갑자기 가볍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 배추 포기를 던지고 있었어요. 붉은 양념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은영이의 값비싼 크림색 코트 위에 붉은 꽃처럼 처참하게 피어났죠. 깍 하는 비명소리가 부엌을 갈랐어요. 저는 제 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 이 센스 없는 며느리는 이제 끝이야. 다들 나가. 여긴 내 부엌이야. 당장 나가. 저는 소리치며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가족들을 밀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불타는 제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아주 작은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걱정이 아닌 불같은 분노였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장모님하고 동서들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들어와. 들어와서 사과하지 못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뚜, 뚜, 뚜. 끊어진 신호음이 마치 제 인생의 지난 20년에 대한 마침표처럼 들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절망.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끊어진 휴대폰을 붙잡고 얼마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20회를 바친 집, 제 손때가 묻은 살림들,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내쳐진 거예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 나이에 친구 집을 전전하며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죠. 체면. 그놈의 체면이 뭔지. 결국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동네 찜질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익명으로 숨을 수 있는 곳. 며칠을 그렇게 낮에는 찜질방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밤에는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새우잠을 잤어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감의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어요. 딸 수진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제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엄마, 어디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아빠한테 다 들었어. 지금 어디 있냐고. 저는 차마 찜질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근처 공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나 봐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찜질방 옷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는 제 앞에 딸 아이가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엄마,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 한마디에 지난 20년간 독처럼 쌓아왔던 제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찜질방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누나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민규와 함께 근처의 작은 호텔로 저를 데려갔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들에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김장이 어떻게 축제에서 고역으로 변했는지, 시댁 식구들의 미묘한 무시와 당연한 착취,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진이는 조용히 눈물만 흘렸고 민규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민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장 가서 제가 다 엎어놓을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렸어요.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절망의 늪에서 저를 건져 올려줄 단단한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제게도 편이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내 편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수진이와 민규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를 넘어 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수진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마포 쪽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왔어요. 엄마, 이제 그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월세는 민규랑 제가 반반씩 낼 테니 걱정 말고요. 낡고 어두웠던 시댁 부엌이 아닌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고 깨끗한 주방을 보니 저도 모르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민규는 행동대장을 자처했죠. 아들은 아빠와 고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아빠, 할머니랑 고모들한테 전하세요. 엄마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한 번만 더 엄마 힘들게 하면 저 아빠 아들로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들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도 시누이들도 아무 말 못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버릇없는 며느리랑은 의절이다라며 길길이 날뛰셨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절이라는 협박이 조금도 무섭게 들리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이미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세대를 잇는 다리를 구축하며 그들만의 견고했던 가족 시스템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무렵 수진이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의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딸은 제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죠. 엄마의 이 기술은 그냥 노동이 아니야.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사람들이 엄마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야. 자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밝혔어요. 한 번도 제 노동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딸에게 배운 대로 저만의 요리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멸치 육수를 내는 법, 찹쌀풀을 쑤는 법, 배추에 양념소를 바르는 법까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제 손을 보니 부끄럽기만 했던 거친 손이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스모의 역사가 담긴 손이었으니까요.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이들이 생기자 지난날의 충동적인 분노는 차갑고 냉정한 결단력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 부당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사령관이 되어야 했죠. 그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제 소중함을, 제 빈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하죠. 그것이 저의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의 오만과 무지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해 보일 거고요. 이것이 저의 계획된 심리전이자 빼앗겼던 제 문화적 권력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어요. 제가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용한 혁명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흘러 다시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꼭 1년 만이었죠. 저는 그동안 수진이와 민규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추슬렀어요. 아이들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고, 제 작은 부엌에서 저만의 요리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소소한 기쁨도 찾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긴장감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의 김장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김장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작년보다 더 요란하게 김장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두 시누이를 불러놓고 그깟 김치, 개 없으면 못할 줄 알아? 내가 젊었을 땐 혼자서 200포기도 거뜬했어. 라며 호언장담을 하셨대요.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박서연 없는 첫 김장은 한마디로 처참한 코미디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가장 먼저 나선 건 총사령관을 자처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방식은 옛날 그대로였죠. 김치는 짜야 제맛이고 그래야 오래 두고 먹어도 무르지 않는다는 지론을 펼치며 소금을 아낌없이 들이부으셨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추는 소금에 절다 못해 아주 절여져서 쓴맛이 날 지경이었고 그걸 맛본 시누이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금 포대를 숨기기에 바빴다고 해요. 다음 타자는 요즘 스타일을 외치던 둘째 시누이 은영이었어요. 그녀는 유명 요리 블로거의 레시피라며 태블릿 PC를 부엌에 세워두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블로그의 적당량, 약간 같은 애매한 표현 앞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멸치 액젓을 국자로 퍼붓는가 하면 설탕 대신 물엿을 넣어 양념이 질척해지는 대참사를 일으켰죠. 부엌은 순식간에 정체불명의 냄새로 가득 찼고요. 활용점정은 막내 시누이 지혜가 찍었어요. 평생 무거운 것이라고는 핸드백밖에 들어본 적 없는 그녀가 의욕에 넘쳐
갓 씻은 배추가 가득 담긴 커다란 고무 대야를 번쩍 들여다가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대요. 급성 허리 디스크,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오는 소동이 벌어졌고 지혜는 지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척추 전문 병원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김장 대첩은 막내딸의 부상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부엌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소금에 절어 시커멓게 변한 배추, 정체불명의 양념소,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무채와 파 조각들.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김장을 포기하기로 했대요. 하지만 당장 먹을 김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그들은 작년에 저를 모욕하기 위해 시누이들이 사왔던 바로 그 신세계 백화점의 비싼 포장 김치를 사오는 걸로 이 모든 소동을 마무리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상상만 해도 알 것 같았어요. 아무도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젓가락은 어색하게 방황했죠. 값비싼 백화점 김치는 분명 깔끔하고 정갈했지만 그 맛은 왠지 모르게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한참 동안 침묵만이 흐르던 식탁에서 정적을 깬 건 바로 제 남편이었다고 해요. 어머니 김치 맛이 아니야. 무심코 뱉은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제 음식 솜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20해 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제 희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의 부재를 인정하는 처절한 패배 선언이었죠.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저 김치를 담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바로 그들 가족의 맛과 역사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저는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단출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배추는 고작 20포기. 하지만 제 부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민규는 낑낑대며 배추를 날랐고 수진이는 옆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엄마, 여기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야죠. 딸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음이 터졌어요. 이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였죠.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버무린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맛을 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이는 그날 저녁 정성껏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서연 여사님의 명품 김장이었죠. 영상 속에서 저는 맑은 햇살을 받으며 차분하게 저만의 비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 손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처럼 능숙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죠. 영상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저희 동네 분이신데 김치 한번 맛보고 싶네요. 같은 따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영상은 시댁 식구들의 눈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먼 친척 중 한 분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 아내분 유튜브 하시는 거 봤네. 대단하시더구먼. 하고 알려주셨다고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까지 모두가 남편의 휴대폰 앞에 모여 제 영상을 봤겠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 아닌 전문가의 풍모를 풍기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흐르던 수진이의 차분한 내레이션. 어머니의 레시피는 우리 집안의 역사예요. 이제는 저희가 그 역사를 소중하게 지키고 이어가려고요. 그 영상을 본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마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패배감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숨겨진 자산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품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의 조용한 복수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저는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그 후 며칠간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제 작은 오피스텔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새로 생긴 구독자들의 댓글에 답을 달아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제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얼굴들을 보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시어머니와 고개를 푹 숙인 두 시누이.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남편의 모습까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처럼 어색하게 현관에 서 있었죠. 제가 들어오라고 말하자 그제야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제 오피스텔이 그들이 떠나온 크고 어두운 집과 참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내오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어요. 깜짝 놀란 제가 일으키려 하기도 전에 두 시누이도 어머니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죠. 작년에 제가 느꼈을 모멸감을 이제야 그들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 늙은이가 다 잘못했다. 네가 없으니 집이 집이 아니더구나. 옆에 있던 시누이들도 형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지난 1년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눈물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이 다가와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다 잘못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 1년을 버틴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자리에 앉은 그들에게 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 그날 제가 왜 그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 폭발이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아가씨들, 제가 그때 이성을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로 힘들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제 빈자리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고백에 그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제가 그저 상처받고 도망친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의 심리전이 왜 필요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죠. 파괴를 위한 복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재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해 김장은 저희 시댁 그 넓은 마당에서 다시 열렸죠. 하지만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민규는 당연하다는 듯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있었고 두 시누이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양념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처럼 거실 소파가 아닌 마당의 작은 의자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지켜보셨죠. 가끔 얘야, 생강은 너무 많이 넣으면 김치가 써진다 하시며 젊은 시절의 비법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일하는 외로운 하인이 아니었어요. 이 김장 축제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배하고 모두의 손맛이 어우러지도록 조율하는 지휘자. 제 권위는 맏며느리라는 낡은 직책이 아닌 모두가 인정하는 존중과 신뢰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김장이 끝난 후 저희는 모두 갓 담근 김치의 뜨끈한 수육을 싸서 나눠 먹었어요.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연신 김치를 제 밥 위에 올려주었고 시누이들은 역시 형님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모두 함께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뜨거운 탕 안에 다 같이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등을 밀어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속에는 어색하지만 열심히 배추를 나르는 남편의 모습, 웃으며 양념을 버무리는 시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행복하게 웃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제 채널은 이제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가족 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었죠. 저는 이제 서연 여사님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그램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영상의 마지막, 저는 이런 내레이션을 남겼어요. 김장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우리 가족의 축제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길고 긴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진짜 축제를 되찾은 거예요.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 법이죠. 때로는 침묵 대신 용기를 내는 것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일 수 있답니다. 야, 당장 돈 내놔. 어떻게 이래? 안 팔아. 내가 죽기 전엔 절대 안 돼. 엄마,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해봐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딸아이 지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민준이도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장난 아니에요, 엄마. 빨리 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알려줄 수 없어. 엄마, 너희가 원했잖아. 남처럼 살자고. 지혜와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 이 모든 게 3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민준이네 가족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서 와. 밥 다 됐어. 민준이가 아내 수진 씨와 손자 준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진 씨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너희 좋아하는 반찬들 만들었어. 전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는데, 수진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럼 준서라도 많이 먹어야지. 식사 중에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사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준이는 지난 5년 동안 3번이나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퇴직금에서 적금에서 돈을 빼서 도와줬죠.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수진이 친구가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건데 대박 날 거래요. 민준아, 엄마, 딱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성공하면 2배로 갚을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지금 장난해요. 수진 씨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친정엄마는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 씨, 나도 이미 너무 많이 도와줬어. 이젠 내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에이, 어머니는 연금도 있고 이 집도 있잖아요. 나중에 다 저희 거 될 건데 뭘 그래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다 저희 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렇게 생각했구나. 뭐가요? 사실이잖아요. 수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민준이도 아내 편을 들었죠. 엄마, 수진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엄마 재산은 나중에 우리 거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좀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딸 지혜도 찾아왔어요.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그래, 앉아. 나이 현우 해외 연수 보내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현우는 제 외손자예요. 중학교 2학년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미국 1년 코스거든. 지혜야,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엄마, 손자 교육에 투자하는 건데 뭐가 아까워. 나중에 현우 잘 되면 엄마한테도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엄마도, 아 참, 그리고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하거든. 지금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는데 보증인 좀 서줘. 지혜야, 보증은 왜 친딸한테 그것도 못 해줘. 오빠한테는 맨날 도와주면서. 지혜는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알았어. 엄마는 오빠만 좋은 거지. 나는 딸이니까 차별하는 거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혜는 그렇게 쾅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사시고 우린 우리 인생 살게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남처럼 지내요. 곧이어 지혜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이제 남처럼 살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그 문자들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지혜가 맡겨둔 짐들을 정리해서 현관 앞에 놓았죠. 민준이가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요? 제가 집에 놔둔 서류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제 들어올 수 없어. 네, 무슨 소리예요? 네가 원했잖아. 남처럼 살자고. 그럼 남인 사람이 왜 내 집에 들어와? 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응, 진짜야. 내 짐은 현관 앞에 놔뒀어. 가져가.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혜한테도 똑같이 말해줬죠. 지혜는 처음에 웃었어요. 엄마, 설마 진심이에요. 우리 좀 삐쳤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삐친 게 아니야. 너희 말대로 하는 거야. 남처럼 살자며. 엄마, 남인 사람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 엄마, 제발요.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난 너희 엄마 아니야. 이제 그렇게 저는 진짜로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민준이와 지혜가 집 앞까지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열어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했어요. 잘못한 게 뭔데? 그게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왜 안 해? 미안해요. 엄마, 미안한 마음이 진짜야. 아니면 내 돈이 필요해서 그래? 둘 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죠. 돌아가 진짜 반성할 때까지 나타나지 마. 두 번째 주가 되자 민준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망했어요. 중국 업체가 사기였어요. 5천만 원 날렸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나였죠. 그래서 엄마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이혼하겠대요. 그건 너희 부부 문제잖아. 엄마, 민준아, 넌 이제 40살이야.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거야. 하지만 됐어.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 난 도와줄 수 없어. 전화를 끊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지혜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현우 학원비 못 낼 것 같아. 남편이 회사에서 월급 깎였거든. 그럼 학원을 줄이든지.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혜야, 내 자식 교육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엄마니까요. 난 이제 내 엄마 아니라며. 남처럼 살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화나서 한 말이고, 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남처럼 살자. 지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말만 그런 거지. 또 돈 필요하면 똑같이 할 거잖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현우 학원비 달라는 거 아니었어? 봐, 또 대답 못 하잖아.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요. 영숙이는 20년 지기 친구거든요. 정말 비밀번호 바꿨어. 응, 바꿨어. 와, 너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영수가, 난 이제 지쳤어. 40년 동안 애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게. 근데 애들 정말 반성은 안 해? 반성? 그냥 돈 필요해서 연락하는 거지.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아파. 당연하지. 그래도 참아야 돼. 지금 무너지면 애들은 평생 못 배워.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세 번째 주가 되자 민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진짜 이혼 서류 썼어요. 그래서 엄마, 도와주세요. 준서도 있는데 어떡해요? 민준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지난 5년 동안 사업 3번 망쳤을 때 내가 얼마 도와줬어? 2억 넘게 도와줬어. 근데 그거 갚았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은 언제야? 넌 맨날 나중이라고만 하잖아.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넌 40살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럼 엄마는 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너 혼자 설 수 있게 놔두는 거야. 엄마, 민준아, 수진이가 이혼하겠다면 그건 너랑 수진이가 풀어야 할 문제야. 내가 돈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됐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마. 진짜 바뀐 모습 보여줄 때까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 주말 지혜가 집 앞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와 봐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왜 그래,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친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남처럼 살자고 한 건 너잖아. 그건 그냥 한 말이고 나한텐 진심으로 들렸어. 그래서 진심으로 받아들였어.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줘요. 기회. 넌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가졌어. 매번 돈 필요할 때마다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받아가고 또 똑같이 반복하고.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아까 문자 보니까 현우 영어 캠프 비용 달라고 했던데. 지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애 교육이잖아요. 봐. 또 똑같잖아. 진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엄마, 지혜야, 돌아가. 진짜 바뀐 모습 보여줄 때까지 나타나지 마. 저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 처제되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수진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어머니, 언니가 정말 힘들어해요. 민준이 오빠 때문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언니가 이혼 안 할 텐데. 미안하지만 그건 민준이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어요? 아들이 이혼 위기인데 냉정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민준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예요. 준서는 어떡하고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준서는 민준이가 잘 키우겠죠. 아빠니까.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넷째 주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포기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잘 있나? 수진이랑 정말 이혼했나? 준서는, 지혜는 어떻게 지내나? 현우 학원비는 어떻게 냈을까? 그래도 참았어요.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가 전화했어요. 야, 너 민준이 알바 시작했대. 뭐? 알바. 응, 우리 아들이 봤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더래. 진짜? 그래. 수진이도 식당에서 일한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준이가 알바를 하다니 40년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는 어떻게 됐어?
지혜는 현우 학원 2개 끊고 본인이 직접 가르친대. 유튜브 보면서 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있어.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준이 SNS를 봤어요. 평소엔 안 보는데 궁금해서요. 민준이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편의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인생 처음 알바.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친구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야, 너 알바해. 무슨 일 있어? 민준아, 괜찮아. 민준이가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려고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울었어요. 처음으로 민준이가 철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지혜 SNS도 봤어요. 지혜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학원은 못 보내주지만 엄마가 직접 가르쳐 줄게. 엄마도 열심히 공부할게. 사진을 보니까 지혜가 영어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현우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댓글에 현우가 써놨더라고요. 엄마 최고. 저는 그 글을 보고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5째 주가 되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여행사에 갔어요. 유럽 패키지 여행 알아보러 왔어요. 아, 네. 언제 출발하실 건가요? 다음 달쯤? 혼자 가시나요? 네, 혼자요. 60대 이상 시니어 투어도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좋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여행 계약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옷들이 보였죠. 다 10년도 넘은 옷들이었어요. 나 언제 새 옷 샀더라. 생각해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제 옷은 한 벌도 안 샀더라고요. 맨날 민준이, 지혜, 손주들 옷만 사줬지.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죠.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저 여행 갈 옷 사려고요. 어디 가세요? 유럽이요. 와, 좋으시겠어요. 이쪽에 시니어 라인이 있어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머리는 반쯤 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고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직원이 건넨 옷을 입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재킷이었죠. 와, 완전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피부톤이랑 찰떡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죠. 이거 살게요. 바지도 같이 맞춰드릴까요? 네, 그럼 바지도요. 그날 저는 옷을 4벌이나 샀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옷만 그렇게 많이 산 거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괜찮은 걸까? 이렇게 써도.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40년 동안 애들한테 쓴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오니까 민준이한테 전화가 와 있었어요. 10통이나요. 문자도 있었죠.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급해요.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왜 그래? 엄마, 전화 왜 안 받아요? 밖에 나갔었어. 무슨 일인데? 엄마, 준서가 아파요. 병원비 좀. 민준아, 네? 건강보험 있잖아. 그걸로 해결해. 하지만 입원비가. 그럼 병원에 분할 납부 요청해봐. 요즘 다 그렇게 해줘. 엄마, 제발요. 민준아, 난 이제 안 도와줘. 네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가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손주가 아픈데 냉정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책임이야. 아빠로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서가 아프다는데. 하지만 참았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분 뒤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준서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입원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어머니, 민준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봐요. 사실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요. 알바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준서랑도 놀아주고, 그래요? 네, 어제는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민준이가 저녁까지 해놨더라고요. 40년 인생의 처음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이혼은 안 할게요.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지혜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엄마, 나 회사에 복직 신청했어. 진짜. 그럼 현우는 방과 후에 엄마 친구 딸이 봐주기로 했어. 서로 돌아가면서 애들 봐주기로. 그래, 잘했네. 엄마, 나 진짜 반성했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지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 미안해, 엄마. 진심으로. 지혜야. 아니야, 엄마. 말 안 해도 돼. 나 알아. 내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지혜야. 엄마, 나 이제 혼자 할게.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제발.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엄마 인생 다 빼앗아서 미안해. 이제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지혜야, 끊을게. 엄마, 사랑해. 지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었어요. 2주 후, 저는 유럽으로 떠났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데 떨렸죠. 혼자 여행 처음이세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요. 우리 비슷한가 봐요. 나이도 비슷하고. 호, 그러네요. 그분은 김순자 씨라고 했어요. 65살이고 남편이랑 사별하신 지 3년 됐대요. 그동안은 자식들 핑계로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나 좀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비슷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잘하셨어요. 자식들 평생 위에 살다가 죽으면 뭐해요? 우리도 인생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이번 여행 실컷 즐겨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을 보니까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안녕, 민준아. 지혜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파리에 도착하니까 신기했어요. 평생 TV로만 보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었죠. 와, 진짜 에펠탑이네.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사진 찍어요. 우리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60년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진을 찍었죠. 여행 중에 저는 SNS를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쉽죠? 와, 정말 쉽네요. 저는 에펠탑 사진을 올렸어요. 글도 함께요. 60년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동네 아는 분들. 와, 부러워요. 멋지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민준이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엄마, 즐겁게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지혜도요. 엄마 최고. 건강하게 다녀와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호호. 그럼 됐네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예요. 모나리자를 보는데 옆에 젊은 커플이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나중에 늙어도 이렇게 여행 다니자.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도 전 세계 다닐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왜 이제야 여행을 올까? 왜 60살이 돼서야?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죠. 아니야.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여기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던 곳이래요. 와, 정말 화려하네요. 근데 이렇게 화려해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왜요? 자유가 없었대요. 맨날 규칙에 얽매여서.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그랬어. 40년 동안 자유가 없었지. 맨날 자식들 규칙에 얽매여서. 스위스 알프스에 갔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어요. 눈 덮인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저 산 꼭대기.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 저 높은 데까지요. 그럼요. 안 타면 후회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서웠어요. 발밑이 훤히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구름이 발밑에 있었죠. 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넋을 놓고 바라봤죠. 내가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통화 가능해요? 응, 괜찮아. 엄마, 지금 어디세요? 배경이 되게 예쁘네요. 스위스, 알프스 꼭대기야. 와, 엄마, 진짜 멋지다. 부럽다. 민준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처럼 돈 달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엄마, 그거 알아요? 뭐? 제가 이번 달에 월급 처음 받았어요. 알바랑 합쳐서요. 진짜. 네, 진짜 제 돈으로 벌었어요. 엄마 돈 안 받고. 민준이가 웃었어요. 기분이 이상해요. 뿌듯하기도 하고. 엄마, 이게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엄마, 감사해요. 저 이제야 어른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었나 봐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네,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자식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리가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은 가까워지는 거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를 탔어요. 아주머니들 사진 찍어드릴까요? 뱃사공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찍어주세요. 순자 씨랑 둘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찍었어요. 그 사진을 SNS에 올렸죠. 베니스 곤돌라. 로맨틱하네요. 60살에 처음 타봅니다. 댓글이 또 주르륵 달렸어요. 지혜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엄마 너무 예뻐요.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그 밑에 현우도 댓글을 달았어요. 할머니 최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진 할머니 될래요. 저는 웃으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현우야, 할머니 아니라 할아버지 되어야지. 현우가 바로 답장했어요. 아, 맞다. 할아버지 될래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어요. 소원 빌어야 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어떤 소원 빌 거예요? 글쎄요. 뭘 빌어야 할까요? 전 건강 빌 거예요. 오래오래 살면서 여행 더 다니고 싶어요. 저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민준이랑 지혜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동전을 던지고 눈을 뜨는데 뒤에서 누가 말했어요. 엄마?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지혜였어요. 지혜야, 네가 왜 여기? 엄마, 지혜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 전화로 했잖아. 아니에요. 직접 해야 해요. 얼굴 보고 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왜 이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 때문에, 오빠 때문에, 지혜야. 엄마는 평생 우리만 위해서 사셨잖아요. 근데 우린 뭐 했어요? 엄마 돈만 축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일어나.
지혜야,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너 미워했니? 저는 지혜를 일으켰어요. 그냥 너희가 철들었으면 했어. 그게 다야. 엄마, 이제 철들었잖아. 그걸로 됐어. 지혜가 저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혜야. 엄마, 저 3일만 같이 있다가 갈게요. 현우는 남편이 봐주기로 했어요. 진짜 괜찮아? 네. 남편이 휴가 내줬어요. 엄마랑 시간 보내고 오라고. 그날부터 우리 셋이 함께 여행했어요. 저, 순자 씨, 지혜. 피렌체에서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저 회사 복직했어요. 알아. 전화로 들었어. 근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일하는 게. 그래, 네. 그동안 집에만 있으니까 갇힌 것 같았는데, 이제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다행이다. 그리고 현우도 달라졌어요. 학원은 줄었는데, 오히려 성적이 올랐어요. 진짜, 네. 제가 직접 가르치니까 더 잘 따라와요.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많고,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 깨닫게 해줘서. 뭘 깨달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요. 엄마한테 기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거. 평생 우리만 위해 살 필요 없다는 거. 저는 지혜 손을 꼭 잡았어요. 철들었네. 우리 딸.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밤에 호텔에서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가 거기 갔다며. 응, 깜짝 놀랐어.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너는 일해야지. 맞아요. 근데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정규직 전환됐어요. 진짜? 네. 편의점 사장님이 저보고 성실하대요. 그래서 정직원으로 뽑아주셨어요. 와, 축하해. 민준아, 감사해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저 혼자 서게 해줬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전 평생 엄마한테 손 벌리고 살았을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지혜가 물었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정규직 됐대. 와, 진짜요? 대박. 지혜가 기뻐했어요. 오빠도 달라졌네요. 예전 같으면 알바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러게. 다들 철들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이튿날, 우리는 피서의 사탑에 갔어요. 엄마, 저기서 사진 찍어요. 지혜가 신나서 뛰어갔어요. 조심해. 괜찮아요. 우리는 사탑을 밀고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순자 씨가 찍어줬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니까 우리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SNS에 올려요. 그래, 올려. 지혜가 사진을 올렸어요. 엄마와 함께한 이탈리아. 인생 최고의 여행입니다. 사랑해요, 엄마.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친구들, 친척들, 민준이도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엄마, 지혜 둘 다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답글을 달았어요. 그럼 열심히 돈 벌어. 네 돈으로 가야지. 민준이가 바로 답글을 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벌게요. 3일 후 지혜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남은 여행도 잘 다녀오세요. 그래. 조심히 가고. 엄마, 저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요. 알아. 진짜예요. 약속할게요. 지혜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제발. 그래. 너도 행복해라. 지혜가 떠나고 나니까 또 순자 씨랑 둘이 됐어요. 딸이 참 효녀네요. 이제야 철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철 안 드는 자식도 많은데. 그러게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는 여행도 막바지였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봤는데 정말 장엄했죠.
100년 넘게 짓고 있대요. 순자 씨가 설명해 줬어요. 100년이요? 네, 아직도 완성 안 됐대요. 와, 그럼 언제 완성돼요? 글쎄요. 아마 우리 살아있을 때는 못 볼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인생도 그런 거구나. 완벽하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죠. 엄마,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까 민준이었어요. 민준아, 네가 왜? 놀랐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 씨랑 준서도 함께였어요. 다들 왜 온 거야? 엄마한테 직접 인사드리려고요. 수진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 씨,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를 ATM처럼 대했죠.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걸. 고개 들어요. 수진 씨,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미 용서했어요. 진작에 준서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준서야. 할머니, 나 이제 아빠랑 매일 놀아요. 아빠가 요즘 일찍 들어와요. 그래, 아빠가 잘하네.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엄마, 저 많이 달라졌어요. 알아. 다 봤어. SNS 봤어요? 응. 매일 확인했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니, 정말로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아, 일어나. 싫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준아, 엄마, 40년 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돈 받는 것도 당연하고, 엄마가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아니었어요. 다 엄마 희생이었어요. 엄마 인생을 포기한 거였어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일어나, 민준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그리고 너 이제 잘하고 있잖아. 그걸로 됐어. 민준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죠. 사랑해. 민준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 씨도 함께요. 할머니,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준서가 빠에야를 떠서 제게 줬어요. 고마워. 준서야, 할머니, 나 아빠랑 요리 배우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데? 네, 아빠가 가르쳐줘요. 아빠 요리 잘해요.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엄마가 늦게 들어올 때 제가 저녁 만들거든요. 수진 씨가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제대로 된 남편이 됐어요. 다행이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스스로 한 거예요. 식사 후에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엄마,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뭐, 매달 50만 원씩. 제가 번 돈으로. 민준아,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요. 40년 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준아. 그리고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평생 직장인으로 살 거예요. 그래? 네. 안정적으로 살면서 가족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어머니 믿기세요.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긴 해. 엄마도 놀라시죠? 저도 제가 놀라워요. 우리는 다 같이 웃었어요.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지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현우랑 남편도 함께요. 엄마, 지혜야,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현우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 환영해요. 고마워. 현우야, 할머니,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진짜. 몇 등 했어? 반에서 5등이요. 전에는 20등이었는데. 와, 대단한데?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거든요. 학원 안 가도 되더라고요. 잘했네. 그리고요. 엄마,
제가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너도. 네. 오빠가 50만 원 드린다며? 저도 50만 원 드릴게요. 지혜야,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요. 이제 드릴게요. 집에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그거요. 민준이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뭔데? 문을 열었더니 집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게,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거실에 새 소파가 있었어요. 침실에는 새 침대도요. 너희가 이걸 언제? 엄마 여행 가신 동안 준비했어요. 오빠랑 저랑 돈 모아서요. 지혜야, 민준아, 엄마. 그동안 엄마는 우리한테만 돈 쓰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엄마한테 쓸 차례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얘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민준이네 가족, 지혜네 가족, 그리고 저. 건배, 건배. 우리는 웃으면서 잔을 부딪혔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걱정 마시고요. 지혜도 거들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있잖아요. 여행도 더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래, 그럴게. 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다음엔 어디 가세요? 글쎄, 아직 안 정했어. 저희랑 같이 가요. 현우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가족 여행 가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식사 후에 민준이와 지혜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커피 드릴까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아, 고마워요. 엄마는 어떻게 드세요? 지혜 남편이 물었어요. 설탕 하나, 우유 조금이요. 알겠습니다. 며느리, 사위가 저한테 커피를 타주다니 이것도 처음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SNS를 열었어요.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웃었죠. 그리고 글을 올렸어요. 60년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남처럼 살자는 말을 듣고 정말 남처럼 살았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철이 들었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걸. 자식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 인생 열심히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민준, 사랑해요, 엄마. 정말로. 지혜, 엄마 최고. 평생 본받을게요. 준서, 할머니 사랑해요. 현우, 할머니 멋져요. 수진,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혜 남편, 어머니 존경합니다. 영숙이야, 너 진짜 잘했어. 나도 배울게. 순자씨, 다음 여행 때 또 같이 가요.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 인생을 사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비밀번호 알려주실 거예요? 왜? 들어올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직은 안 돼. 네. 왜요? 너희가 정말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안 알려줄 거야. 엄마, 언젠가는 알려줄게.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민준이가 웃었어요. 근데 엄마, 저 이제 비밀번호 몰라도 괜찮아요. 왜? 제 집이 따로 있으니까요. 더 이상 엄마 집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엄마 집은 엄마 거예요. 전 제 힘으로 살게요. 저는 뭉클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니까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문을 여니까 바람이 시원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달에 뭘 할까 생각하면서요. 여행, 아니면 취미생활. 아, 영숙이가 요가 같이 하자고 했지.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웃고 있었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였죠. 그렇게 저는 자식 없는 셈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식들이 원했던 대로 남처럼 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40년 동안 자식들만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야 나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바랐던 거였어요. 자식들이 스스로 서는 것.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사는 것. 현관 비밀번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나 봐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